안녕. 자, 타일 관료제입니다. 포스트 뷰로크러시라고 얘기하는데, 타일 관료제가 가장 내용상 잘 살죠,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관료제 대안 이론, 또 포스트를 직역하면 후기 관료제 이론 등 다양하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관료제 병리 현상이라는 내재적인 문제점하고 환경 변화, 지능정보 사회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죠. 위험 사회, 사회 민주화 등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한다는 거죠. 베니스란 학자는 적응적 유기적 구조가 필요하다. End of Bureaucracy라고 해서 Beyond Bureaucracy, End of Bureaucracy에서 관료제 종언론을 주장했죠. 토플러는 어도크라시, 임시조직, 잠정조직을 통해서 관료제의 문제를 극복하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 우리 린데는 이연매 없는 조직, BPR, 업무 과정의 재설계를 통해서 이연매 없는 조직을 하자. 타이어는 비개서적 조직, 골렘비스키는 견인 이론, 화이트는 변정법적, 맞죠? 관료제와 탈관료제를 변정법으로 변정법 조직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많이 쓰지 마시고 이렇게 베니스의 적응적 유기적 구조 관료제 종언론. 자, 토플러의 임시 조직, 린데는 이연매 없는 조직. 아이고, 너무 진하네요. 왜 이렇게 진할까, 그죠? 됐습니다. 다시 그래서 적응적 유기적 조직. 그래도 진한데요. 죄송합니다. 임시 조직. 이것도 너무 약하네요. 됐습니다. 린데는 이연매 없는 조직 등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적 특징은 유기구조겠죠, 그죠? 유기구조. 낮은 수평 수직 분화, 전문성의 통합이죠. 경계관념이 없다. 일을 엄밀하게 안 나누니까 경계관념이 없는 거죠. 네 일도 내 일도 아니고 같이 한다, 그죠? 낮은 공식성, 업무의 자율성을 부여해준다, 그죠? 낮은 직권화, 신속한 의사결정, 낮은 직권화니까 분권하겠죠. 아무래도 톨보다는 톨보다는 플랫한 조직, 넓은 통솔 범위, 신속한 결정을 지향합니다. Y형 인간, 비경제적, 내재적 동기부여, 맞죠? 내재적, 경제적인 동기부여가 아니라 내재적 동기부여, 수평 비공식, 상향적 의사전달, 상황 적응성, 우리 굳이 말하면 혁신문화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논의는 이제 어도크라시의 프로젝트 팀하고 타스크 포스죠. 항상 제가 뭐라 했죠? 프로젝트 팀은 순환 문제 출제, 문제 출제. 단 한 달만 존재할 조직이죠. 진짜 전문가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없어질 거니까 도표에 넣을 필요도 없고요. 단기적이죠. 그러나 순환 개선을 위한 위원회 등은 상대적으로 이제 장기적이죠. 전문가뿐만 아니라 계층제적 속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죠. 교육부 입장에서 순환 문제와 순환 제도 개선위원회, 교육부라는 기존의 관료제적 방식에서는 이 두 가지 일은 기본적으로 임시적이고 잠정적이죠. 근데 단기적이고 도표에 나타나지 않고 전문가들의 모임인 것은 프로젝트 팀. 타스크포스는 상대적으로 이제 단기적이죠. 우리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기획단, 추진단 이렇게 표현 쓰고 요즘에는 아예 그냥 TF라고 합니다. 매트릭스, 기능구조와 사업구조 연계, 팀, 상호보완적 기능, 네트워크, 자원 목상, 루즐리 커플, 학습 조직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관료제를 조직론적으로 바라봤을 때,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지만, 그렇죠? 관료제의 어떤 비민주화, 디베르스명 독립규제위원회는 위원회 조직이라는 것이, 관료제가 독임제죠. 근데 위원회는 다두제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위원회라는 것이 관료제 등장 이전부터 있었지만, 관료제 병리현상 등이 싹트고 나서는 이것도 탈관료제 모형으로 넣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규제위원회가 우리나라 위원회 중에 거의 없죠, 그죠? 자, 독립,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규제, 시장 실패에 대응하는 거죠. 그리고 규제라는 것이 준입법적이고 준사법적인, 준임법적이고 준사법적인 업무죠. 그래서 공정성과 신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라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 기억하시고 넘어가시죠. 관료제의 기능적 측면에서는 관료제는 디베르즈라는 프랑스 정치학자가 말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죠. 관료제는 야노스페이스다. 남자의 얼굴과 여자의 얼굴이 다 있다는 거죠. 야노스페이스. 인간 해방의 도구이면서 인간 억압의 도구. 민주적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수단, 도구이면서 관료제가 정책 결정을 수행하면서 일방주의, 관존민비 등의 인간 억압,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비민주, 대외적 측면에서는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우리가 이런 거는 그냥 쉽게 공부하면 어떻게 해요? 참여, 공개, 투명성을 또는 책신 대형을 구현하지 못하는 것은 아라뱃길, 메르스 등이 되겠죠. 대내적 측면에서는 비민주적 관리가 있습니다. 관료제의 민주화를 위해서 예이츠라는 학자는 관료제의 운영은 어쩔 수 없다. 관료제를 운영하면서 관료제의 비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참공투를 강화하자. 그래서 기획 능력을 강화하는 것, 공개 공평한 절차, 갈등 조정기구, 시민 감시기구, 시민 참여가 가능한 대민 서비스청을 설치하는 등 이쪽은 이제 그 관료제를 계속 활용하는 측면이죠. 관료제를 활용하는 측면이고, 이 세 개는 관료제 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되겠죠. 기억나시죠? 이런 논의도 있지만 톰슨은 고위층은 정책 결정을 담당하니까 정치 논리를 강조해주고, 중관리층은 톰슨, 계층별 논의, 고위층은 정책 결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민주성을 강조해주고, 중하위층은 중간관리층 이하는 효율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행정의 논리를 강조해주는, 그래서 민주주의 원리와 행정, 관료제 원리가 조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미시조직 이론입니다. 자, 거시조직 이론이 있는데요. 거시조직 이론이 있습니다. 자, 거시조직 이론은 여기 바로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자, 체계를 어떻게 잡느냐? 바로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관료제의 구조 설계의 두 가지 요인이 있고, 구조 설계가 끝나면 유형에 놓는데 어떤 조직 구조를 짜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막스 베버는 1915년에 경제와 사회에서 관료제라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놨는데, 근데 최근에 관료제가 병을 안고 있다. 탈관료제를 해보자.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기 상황 요인 중에서 규환 전기,
현대 조직에서 바로 여기 가장 구조 설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환경입니다. 환경은 우리가 이미 다 했죠. 우리 일반 환경하고 과업 환경이 있죠. 정세민지 포다위, 저소고양, 정경사. 환경에 따라서 조직이 되게 수동적이다.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조직이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 우리 이미 배웠죠. 비교 행정론은 행정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행정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른바 환경 결정론적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때로는 환경이 적극적으로 우리 조직이 행정이 환경을 제어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발전 행정이죠. 국가 발전 목표를 수립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이른바 발전 행정입니다. 이쪽을 결정론이죠. 환경 결정론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결정론. 여기를 임의론 또는 자발론입니다. 발런티어. 자원봉사자. 그래서 자발적으로 조직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론적으로 내용입니다. 거시조직 이론은 기본적 분석 단위가 그죠? 조직이에요.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내부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제 내부적이죠. 규칙을 어떻게 하고 분업을 어떻게 하고 집권을 할 거냐 분권할 거냐 조직 내부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건 그게 아니라 기본 분석 단위가 조직이고 외부적으로 환경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냐. 자, 이러한 논의들에서 끝판왕이 바로 네 가지 거시조직 이론이 나오죠. 현실적으로 우리 여기까지는 거시조직 이론은 환경과 조직에 대한 이론적 논의였다면 미시조직 현실적으로 정보화와 민주화라는 것이 2020년, 2021년 앞으로 뭐 2000 몇 년도까지 그죠?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또는 위험사회, 신사회 위험 등이 우리 한국 정부가 또는 한국 정부 조직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대표적인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학습 조직과 무슨 조직? 지식 조직으로 나아가야, 지식 맞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조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정론은 환경 조직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거죠. 임의론은 조직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거죠. 개별 조직이냐 조직군이냐 네 가지에 따라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결정론입니다. 결정론은 조직의 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자율성을 부정한다는 거죠. 조직을 수동적 존재로 인식합니다. 환경의 요구를 받으면 무조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개별 조직 입장에서는 구조적 상황이고 조직 집합, 조직군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구조적 상황이론은 잘 아시죠? The best one way를 부정하는 규환정기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이런 얘기죠. 규모가 큰 상황에서는 기계구조, 작으면 유기구조. 차별화 전략은 유기적 구조, 저비용 전략을 사용하는 조직에서는 기계적 구조.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게 다르니까 the best one way를 부정하죠. the best one way를 부정하죠. 원인과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합니다. 중범 이론을 강조한다는 얘기도 이해하셨죠? 자, 조직군 생태학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직군 생태학.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입니다. 환경을 독립 변수로 조직의 종속 변수로 보고요. 조직의 전략적 선택, 자율성을 부정합니다. 다윈의 적자 생존 원리를 도입한 거죠.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은 생존하고 그렇지 못한 조직은 도태된다는 거죠. 환경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조직의 환경을 무시하거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 뭐 우리 굳이 따지면
정부와에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거나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배달, 아무리 장사가 잘 되는 집도 요즘에 배달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없죠. 지금 코로나19가 심각하기 때문에 비대면 배달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다. 환경의 요구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죠. 정적인 환경 결정론이죠. 조직이 우리는 배달 안 해. 이런 거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입니다. 적자 생존 원리죠. 환경에 적합한 자는 살아남고 적합하지 못한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죠. 환경 적소가 있고요. 생존할 수 있는 공간.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조직은 살아남고 들어가지 못한 조직은 살아남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네이버는 자기들이 효율적이었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새로운 생태계가 열렸죠. 이메일을 보내는 새로운 생태계가 열렸고 이 생태계에 먼저 이 애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거지. 걔들이 효율적이어서 살아남았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됐습니다. 또 하나 이론이 바로 거래 비용입니다. 뭐 자 넘어가시고 최근에는 이거는 이제 유자 생존 제도화 이론인데 또는 이걸 제도 이론이라 하기도 합니다. 제도 이론, 제도화 이론, 제도 이론이라 합니다. 인스티튜션 얼리즘 제도 이론입니다. 자, 문화적 기대에 따른 의례적 동제, 문화적 기대에 따른 동양화 얘기했으니까 끝났죠. 그죠?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윤리 경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회 문화적으로 지금 윤리 경영을 하는 기업들이 이게 문화적으로 정당하고 적절한 걸로, 다시 뭐라고요? 정당하고 적절한 걸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당하고 적절한 걸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행동들이 기업들의 행동이 동양화되죠. 최근 이런 어떤 사회 문화적인 흐름에 윤리 경영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은 없겠죠. 그러니까 윤리 경영이라는 환경의 변화에 기업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대응한다. 근데 뭐 안 하는 조직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제도화 이론은 수동적 반응론이라 그래서 완전히 결정론이나 완전히 임의론 계열도 아니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임의론입니다. 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제어력이 있다는 거죠. 전략을 수립해서 통제해 나간다는 거죠. 조직 관리자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구성된다. 다른 전략을 선택했을 때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이른바 챈들러라는 학자는 구조는 전략에 뒤따른다. 먼저 전략을 수립하면 이 전략을 맞출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중소벤처기업부, 원래 중소기업청이었죠. 원래 중소기업청인데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었다는 거죠. 과연 이게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된 것은 어떤 환경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반응한 결과일까요? 그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100대 과제가 있고 전략 과제가 있고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고 나서 그래서 중소벤처청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먼저 전략을 수립하고 나서 나중에 구조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전략이란 것이 우리나라가 일반 환경과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나가야 될
방향을 설정한 거죠. 일반 환경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조직 관리자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거죠. 조직 관리자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챈들러 명제, 선구조 후 전략입니다. 선구조 후 전략. 됐습니다. 챈들러 명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반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환경의 조정 통제 능력을 인정하죠. 보통은 분류, 형평화, 성장 등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분류, 형평화, 성장 등의 전략을 사용하고, RDT, 자원의존 이론은 외부 환경에 대해서 제어력과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조직 내부의 전략과 의사결정을 통해서 외부 환경에 대해서 제어,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주로 이제 행위자, 경쟁자들이나 과학 환경과의 관계고요. 경쟁을 하거나 권위주의, 적응적 흡수, 합병 등을 통해서 경쟁, 권위주의, 적응적 흡수, 합병 등을 통해서 과학 환경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우리 보통 이제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이 전형적인 과학 환경에 대한 대응이 되겠죠. 과학 환경에 대한 대응. 정부는 이런 걸 좀 적용하기 힘든데요. 예를 들면 소주회사 1과 소주회사 2가 있습니다. 최근에 막걸리라든지 와인 등이 경쟁자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죠? 막걸리라든지 와인 등의 경쟁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여성 음주 20대 이러한 어떤 일반 환경의 변화, 여성의 음주가 늘어나고 20대의 음주가 늘어난다는 일반 환경의 변화, 아니면 뭐 코로나 19라는 이런 일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각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전략적 선택 이론이죠. 그래서 보통 소주 이쪽에 뭐 여성 모델이 아니라 남성 모델을 쓰고 소주 도수를 낮추는 것이 이런 일반 환경에 대한 자신들의 대응이죠. 근데 이제 소주 회사가 막걸리를 제어하거나 와인을 제어하기 위해서, 반대로 와인은 소주 회사, 막걸리는 소주 회사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통제력을 행사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또는 소주 회사하고 소주 회사 사이에 서로 외부 환경, 전부 다 이제 과학 환경이죠. 경쟁자들은 대표적인 과학 환경에 속하는 거죠. 이때 이제 소주 회사 1과 2가 서로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모르니까 가장 대표적이게 하는 게 뭡니까? 카르텔이죠. 서로 뭐 은밀하게 MOU를 맺는다든지, 그죠? 뭐 가장 좋은 거는 사버리는 거죠.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서 서로 이제 은밀하게 서로 우리가 서로 가격을 이만큼 올리고 너는 한 달 뒤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은밀하게 협정을 맺으면 이제 소주회사 1과 2 사이에 서로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여기 이제 막걸리 비방 광고를 한다든지, 막걸리 먹으면 그 다음날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막걸리 먹으면 뭐 광고에서 막 엄청 옛날 사람 할배 같은 이미지를 막 구상한다든지 이런 식을 서로가 서로 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경쟁을 하는 경쟁. 소주도 와인처럼 어떻습니까?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럼 이제 막걸리도 어떻습니까? 요즘 보면 좀 더 혁신적이고 새로운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하여튼 막걸리 안에 뭘 넣고 이런 거 많이 하고, 콩막걸리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도 전부 다 좀 경쟁자들을 이기기 위한 전략이죠. 자, 이쪽은 전략적 선택 이론이 아니라 RDT, 자원 의존 이론, 외부 환경에 대한 제어력과 통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 대한 제어력과 통제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부의 의사결정과 전략에 따라서 환경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혼자는 안 되면 이제 공동체를 형성해서 한다는 거죠. 공동체 생태학, 공동체 생태학입니다. 그렇죠? 공동 전략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우리 이제 흔히 약사협회, 의사협회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공동체를 형성하면 호혜성, 효율성, 안정성, 정당성을 가지게 되니까 그렇죠. 약사 개인이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보다는 약사협회를 만들어서 안 돼, 안 해, 의사협회, 뭐 전공의협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부,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정부가 과학환경이죠. 대응해 나가는 것을 공동체 생태학입니다. 그들의 집단적 전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공동체 생태학이죠. 최근 이론은 바로 제임스 무어의 조직 생태 시스템. 상이한 조직들이 지금은 전부 다 같은 조직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만 설명하는데 상이한 조직들이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상이한 조직들이 서로 협력을 통해서 협력 네트워크, 이른바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혁신 생태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거죠. 아이폴의 아이튠즈, 카카오톡은 게임 회사, 광고 회사, 요즘엔 쇼핑몰 등이 서로 같이 모여서 서로 살아나가는 생존의 공간이죠. 게임 회사, 광고 회사, 쇼핑몰 등 상이한 조직들이 모여서 서로 협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존의 공간을 만든다는 거죠. 반이의 자원 기반 관점은 흐름 자체가 아주 다르죠. 자, 봅시다. 자, 거시 조직 이론은 되게 재미있는 논이긴 한데 두 가지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항상 개별 조직이냐, 조직 집합, 조직군이냐, 같은 조직에서 서로 맨날 싸우는 것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제임스 무어에 의하면 상이한 조직들이 협력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혁신 네트워크, 조직 생태 시스템, 혁신 생태계라고 합니다. 근데 거시 조직 이론의 핵심은 우리 조직이라는 애가 환경을 적용하든지 환경을 제어하든지 아니면 내가 새로운 환경을 만들든지 전부 다 대외적 관점이라는 거죠. 환경을 주어로 놓는데 제임스 무어 밑에 우리 반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주장한다? 아니, 우리 조직이 아주 뛰어나거나 우수하면 이 환경이 우리 조직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하고 놀아달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직의 우수함, 우리 조직이 가진 자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밖에 없는데 바로 경쟁력의 원천을 외부가 아니라 어디예요? 내부. 반이의 자원 기반 관점은 조직 생존을 외부 환경을 보는 것. 외부 환경을 제어하거나 반응하거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조직이 가진 내부의 자원 L과 K밖에 없는데 자본은 비슷하니까 인적 자원이 희소하고 대체 불가능하고 비대칭적이고 모방 불가능하면 희소되고 특비하면 외부의 자원들이 우리에 와서 무릎을 꿇을 거라는 거죠. 됐습니다. 이 두 개 이론은 아직 행정학 쪽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았으니까 참고 삼아 봐주시면 되겠고 거시 조직 이론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시 조직 이론도 그죠? 여기서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고 중요하게 써야 될 것은 바로 조직군 생태학이죠. 핵심 키워드 뭐라고요? 환경의 절대적 변수. 찰스 다윈의 적자 생존 원리의 적용이다. 그리고 니치, 틈새가 있다. 관리자는 조직은 절성을
누릴 수가 없다. 됐습니다. 여기는 SCT와 RDT를 봐야 됩니다. SCT 둘 다 조직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거지만 SCT는 소극적이고 일반 환경과의 관련 속에서 분류, 비축, 형평화, 성장 등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적극적인 관점에서는 자원의존 이론, 외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우리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외부 환경을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자원의존 이론이죠. 됐습니다. 자,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우리가 학습조직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학습조직. 센지가 말했던 학습조직의 구성원들은 5가지의 소양,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메시가 뛰는 팀은 우리에게 자비가 필요하죠. 그죠? 메시팀 자비. 맨시팀 자비. 영어학 기법입니다. 아직 통일이 안 돼 있거든. 멘탈 모델링, 시스템 띵킹, 팀 러닝. 요것만 자기 개발만 한 거예요. 퍼스널 메스트리. 퍼스널 메스트리. 끊임없는 자기 개발. 그리고 비전의 공유. 비전의 공유. 됐습니다. 메시가 뛰는 팀은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줘야 된다. 메시팀 자비. 됐습니다. 센지의 메시팀 자비. 됐죠. 학습 조직은 캐틀. 학습 관료제 이론이 있습니다. 학습 관료제. 인민실습제. 학습을 위한 인센티브. 비경제적 인센티브. 대표이 뭐라고요? 보직 선택권. 승진일 수도 있고요. 해외 연수일 수도 있죠. 민간 네트워크, 학습 공동체, DIU와 같은 그런 또 시빅 테크, 리빙 렉과 같은 부분에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이 참여하는 거죠. 실수권 허용,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제도, 적극 행정 했을 때 면책을 해줘야 된다. 있습니다. 학습 조직의 기본적인 이론적 모델 2가지입니다. 메시팀 자비, 인민 실습제 써야 됩니다. 자, OECD는 직원들의 사고 능력이에요. 생각 능력,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거죠. 지식 관리와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다시 뭐라고요? 지식 관리와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거죠. 자, 지식 관리라는 것은 자, 논학과의 이 지식관리 이론입니다. 논학과 3종 세트인데, 자, 지식이라는 것이 학습은 뭔가를 배운다는 과정지향적 개념이고요. 학습의 결과가 지식이죠. 그래서 학습 조직과 지식 조직은 같습니다. 학습 조직과 지식 조직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이 뭐였다고요? 센지는 메시팀 자비의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됐습니다. 캐틀. 여러분, 캐틀은 이가 없습니다. 이 없는 캐틀이에요. 캐틀. 캐틀은 인민실습제를 구현해야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습 조직이나 지식 조직은 지식 관리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조직을 말합니다. 실천적 처방이죠. 지식관리는 논학과라는 학자가 지식은 암묵지와 형식지가 있다. 암묵지와 형식지가 있다. 그리고 다시 형식지가 있고요. 다시 암묵지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순환해야 된다는 거죠. 암묵지와 형식지가 있고 지식의 순환. 자, 암묵지는 외부화되는 거죠. 형식지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답안지를 쓰는 게 뭐라고요? 외부화죠. 그럼 여러분 답안지는 이제 형식지죠. 여러분의 생각을 바깥으로 냈으니까. 근데 다른 최고 답안을 보니까 여러분보다 잘 썼어요. 여러분이 안 썼던 것들 막 썼단 말이죠. 그러면
최고 답안도 형식지죠. 그래서 형식지와 형식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로 모읍니다. 짜집기 하죠. 가필해서 최고 답안에 있는 걸 이렇게 여러분한테 옮기든지, 최고 답안에 있는 걸 보고 여러분들을 옮기든지, 종합화, 결합화 한다는 거죠. 종합화, 결합화 한다는 거죠. 또 다른 형식지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에 다시 열심히 암기하겠죠. 암기한다는 말은 내부화한다는 거죠. 내부화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여러분 머릿속에 갔는데 사람들의 생각이나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의 또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사회화라고 합니다. 사회화. 쭉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다시 돌아갈 때 다르죠. 또 계속 또 과정을 치죠. 여러분들이 예비순환 배웠던, 1순환 배웠던, 2순환 배웠던, 3순환 배웠던 내용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똑같다 그러면 그게 이상하죠. 됐습니다. 그래서 socialization, externalization, combination, internalization이라고 해서 SES라고 얘기합니다. SES. 그래서 socialization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게 되기 위해서는 최고 관리자는 공식적인 문서에 의한 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형식지만 강조합니다. 여기 조직의 실제 직원들은 실제 업무 처리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관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암묵지만 강조하죠. 형식지만 강조하는 탑다운이나 암묵지만 강조하는 바텀업이 다 타당하지 않고 중간 관리자와 위를 아래 연결하는 MUD, 미들업 다운의 관리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조직을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하는 하이프 텍스트 기술을 구현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식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청과 지식을 활용하는 비즈니스청을 만들고 촉진 장려를 위한 인프라청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이프 텍스트형 조직이죠. 자, 깊은 내용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논학과 3종 세트 됐습니다. 논학과 3종 세트입니다. 됐죠? 세스, 미들업 다운, 하이프 텍스트. 암묵지와 형식지가 있습니다. 암묵지는 과정으로 쓰신 식이죠. 멘탈 모델링입니다. 그렇죠?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암묵지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언제 알 수 있어요? 피셋형 인간 어느 논리나 상황 판단 등에서 그죠?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쭉 있는데 어떤 애들은 다 3번 틀 다 틀렸는데 어떤 애는 2번 맞았어. 이의 내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의 내면이 독특한 거죠. 바로 암묵지가 피셋형 인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쭉 자기의 학습을 통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어떤 내 구조, 논리 구조가 다르다는 거죠. 바로 암묵지를 높여나가야 된다는 거죠. 암묵지. 과정으로서의 지식을 말합니다. 문서화되지 못한 거죠. 문서화되지 않은 것. 어려운 거죠. 내면적인 것. 노하우. 자신만의 노하우. 여기 있죠. 여기 멘탈 모델링이라고 그래요. 멘탈 모델링이라고 얘기하죠. 멘탈 모델링. 멘탈 모델링. 됐습니다. 형식지입니다. 형식지는 이제 외부화된 거죠. 외부로 표현된 거죠. 매뉴얼, 신청서, 양식 등이 있죠. 지식을 올리면 그것이 형식지가 되겠죠. 자, 밑에 소셜라이제이션. 그렇죠? 소셜라이제이션은 암묵지가 또 다른 암묵지로 되는 거죠. 자, 그 암묵지가 형식지가 되는 게 외부하고요. 형식지가 또 다른 형식지가 되는 것이 결합하고 그 형식지가
암묵지화되는 것을 내부화라고 합니다. 중간관리층 주도의 조직관리, 하이퍼텍스트 조직, 지식기반층과 프로젝트층과 비즈니스층을 마치 하이퍼텍스트 기술로 연결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논학과 쌈종 세트 요거 써주면 아주 대박이죠. 됐습니다. 자, 혼돈 이론입니다. 요 두 개의 이론은 홀라크러시나 요 두 개는 최신 이론인데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혼돈 이론은 irregular regularity, 그죠? irregular 불규칙의 규칙성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죠? 불규칙의 규칙성. irregular는 규칙이 없는 거죠. 불규칙의 규칙성을 연구합니다. irregular regularity를 연구한다는 거죠. 불규칙의 규칙성. 자, irregular하는 것이 카오스죠. disorder. 무질서죠. order. 질서죠. 무질서가 발생하는 이유와 어떻게 질서를 만들어가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혼돈이, 혼란, 무질서가 질서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무질서가 발생하는 이유는 세상은 단선적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비선형적 변화와 나비 효과가 있고요. 질서를 찾아가는 것이 유기체들이 스스로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자기 조직화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인 공진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죠. 이른바 공진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혼돈이 발생하는 이유는 나비 효과, 초기 조건 민감성이라고 그러죠. 사소한 변화가 엄청난 큰 변화를 얘기하는 비선형적 변화. y는 ax 플러스 b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질서가 만들어져요? 공진화, 상호 인과성, 서로가 서로의 원인과 결과인 상태로 A가 B를 변화시키면 다시 B가 A를, 다시 A가 B를 변화시키는 공진화 방식과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내는 자기조직화, 가필체약인데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홀라크러시는 합의 서클이 아주 자율적이지만 또는 조직 목표에 아주 의존적인, 아주 분권적인, 극단적인 분권적 조직과 극단적인 직권적 조직을 다 합친 거죠. 자율적이며 자족적인 단위이면서 더 큰 조직의 의족적인 것. 미국 온라인 쇼핑몰 자포스가 추진했던 거죠. No manager, no hierarchy. 아마존이 이 자포스를 이기려고 했는데 절대 자포스를 잡지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엄청난 돈을 들이고 사버렸죠. 자포스의 운영 원리가 관리자도 없고 계층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하고 싶은 일 하는데 한편 조직 전체 목표에 아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그러한 조직. No manager, no hierarchy. 홀라크러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직 구조론에 대한 핵심 요약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직 관리론에 대한 핵심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